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의 김기범입니다. 오늘 동네결사에서는 아르바이트 갑질 논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네가 멍청한 거야. 잘 멍청한 멍청해. 멍청해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작은 실수로 그것으로 트집을 잡혀가지고 업주들한테 갑질 강요에 의한 일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폭언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라던가 재산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무실까지도 자기 이름으로 안 되어 있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그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자기 이름으로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와서 확인하러 오거나 할 때 그 내 사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좀 비껴나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들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청소년들이 좀 일을 해야 그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자기 어떤 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을 이용을 해서 업주들은 내가 너를 이렇게 고용시켜줬다라는 절대적인 갑질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손님들에게 손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업주 측에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그 무리한 보상 요구로 인해서 학생들이 견디지 못하고 사회생활 처음 어른들의 세계를 접하면서부터 심한 실망감,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알바를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알바를 안 하고 어떻게든 뭐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정식적으로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받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다가 지금은 이제 제 개인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알바라 너무 정이 떨어. 제 동생도 제 동생이 한 명 더 있거든요. 여동생이 일하던 곳 괜찮더라 하면은 제 동생이 가서 알바를 했었지, 제 동생도 그 이후로는 다른 알바를 못 알아보고 좀 그렇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경기 불황으로 인해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생계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도덕한 고용주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고용주의 갑질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갑의 행포에 대한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지역의 상황은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 갑질하면 최근 이슈가 됐던 항공사 일가의 그런 논란이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일부 고용주들이 갑질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악덕 고용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일단 일정 급여를 주고 있고 또 이 피고용인들을 좀 부린다라고 하는 네. 인식 자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돈을 주는 만큼 이 피고용인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갑의 입장에 서는 네. 것인데요. 특히나 이 고용주가 가진 재력이 크면 클수록 그 재력으로 휘두를 수 있는 힘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피고용인에 대한 잘못된 권력 의식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가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를 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네. 하는데요. 저희 사회에서는 이런 일정 대가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 노동력을 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좀 약간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보통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한 이 고용주들의 갑질 논란이 많은데요. 보통 뭐 갑질의 종류라면 어떤 갑질들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을 이 정규직 채용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채용 과정에서도 좀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네. 굉장히 뭐 채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과도한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어려운 네.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보면 임금 체불이나 네. 또는 뭐 폭언 등이 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네. 있고요. 그리고 돈을 주는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폭행이나 이제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네. 상당수 존재합니다. 임금 체불이나 뭐 폭언, 뭐 성추행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노동에 대한 권리로 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보장 부분은? 네, 인간의 그 기본권 중 하나가 바로 노동 네. 3권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헌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네. 근로기본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기본권 살펴보면 또 법률에 의해서 근로자의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네.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이 근로기준법 내용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들, 최소한으로 보장돼야 하는 그 근로기준법이란 것들, 조건들을 정해두고 있고요. 또 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 지금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아서 하는 사무직 같은 걸 좀 알아보다가 집 근처에서 그런 것들을 구한다고 하길래 쇼핑몰을 편집하는 작업이라고 들어서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그거를 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랑 형들이랑 좀 다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형들이 맡았던 일이랑 모든 일들을 제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 정도 되면 알바생이 없으면 사장님이 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안 오고 항상 원격으로 저한테 일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2주 차에는 이게 본인이 평소에 내는 어떤 그런 수익이나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한테 좀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폭언 욕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는 답답해가지고 사장님 저 혼자 일을 하고 있고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으시면서 사장님이 지금 뭐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오지도 않으시면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서 답답하시면 좀 나와서 얘기하시고 저한테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제 욕을 저는 진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가 멍청한 거야. 예, 제가 멍청한 멍청해. 멍청해 제가 내가 멍청해갖고. 나가세요. 나가서 오라고. 하지 말라고 나가서 하라고. 뭐라고 좀 나가라고. 뭐라고 좀 나가라고. 진짜 하지 나 그만하세요. 나 걱정 안 그만하세요. 나가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1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2개월, 3개월은 제가 너무 손바닥으로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진짜 다른 알바도 못하고 거의 페인처럼 그렇게 동생도 저도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용주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하고 있다가 뭐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뭐 고용주를 이렇게 미는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가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해당 사건을 좀 살펴보면 법원은 이 가해자인 고용주에게 상해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해서 벌금형을 선고를 하였고요. 네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이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 검찰 쪽에서 아르바이트생 쪽에 그 폭행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게 네. 된 것입니다. 다만 이 폭행 자체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네. 피해를 입은 쪽에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이 아르바이트생 쪽은 기소 자체는 일단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당방위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네네. 정당방위는 굉장히 인정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을 도무지 견디다 못해서 네네.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때리는 손 자체를 밀쳐내고 도망가는 정도에 그쳤다면 네. 그 밀쳐내는 행위 자체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그 여지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위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피해를 입혀야 되는 것인데요. 네. 그 최소한의 피해라는 것들이 참 사실은 애매하죠. 네. 애매하고 네. 굉장히 좀 법적으로는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폭행을 당할 경우에도 이 사람마다 이 고통의 강도가 또 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부분도 정당방위를 해석하는데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당방위 자체가 사실은 네. 굉장히 좁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적으로 그 가해자가 폭행을 네.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법이나 이런 데에 구제를 맡기는 것이지 본인이 뭐 복수심이라든지 화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또 가해자에게 똑같이 피해를 입히는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소극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혹시 이 폭언이나 폭행 피해로 경찰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청소년들이 업주 측에게 자기의 주장을 요구하면서 어떤 주장 사항을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을 상황에서 업주 측에서 반대되는 의사 표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럴 때 그런 말은 다 녹음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폭행을 당했으면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증명할 만한 이런 녹음이라든가 뭐 사진 같은 이런 자료가 좀 가지고 이 가까운 경찰서에 좀 문의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상황을 담은 이런 녹음 영상이라든가 뭐 사진 이런 거 외에 또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주와 관련된 것으로는 뭐 사업주의 뭐 법인명이라든지 대표자 성명이 뭔지 또 사업주의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사업지 네. 그리고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분명히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누구인지 사실상 그 사업장에 네. 사실상의 대표가 누구인지 뭐 이런 네. 정도나 뭐 주변 사람들의 뭐 사실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좀 받아둘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근로계약서를 만약에 쓰지 않았다면 그 임금 지급 명세서 같은 것들이 발급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지급 명세서 그리고 또 지급 명세서가 없을 경우에는 임금을 어느 정도 지급을 받았던 꾸준히 지급을 받았던 그런 예금 통장의 그 사본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금 자체가 얼마였는지, 뭐 체불 네. 임금 자체는 또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이런 것들을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뭐 또 사업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뭐 확인하는데 뭐 이런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법적인 이런 과정이 또 장기간 지속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면 또 피해자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이런 고통도 그만큼 좀 커질 텐데요. 그런데 뭐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또 악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소극적으로 뭐 조사에 임한다든가 뭐 불성실한 이런 태도를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네. 많습니다. 뭐 신고를 당했을 때 뭐 수사를 위해서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인물에게 조사를 위해서 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네. 소환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일부러 해외로 도피를 해버린다든지 뭐 이유를 만들어서 조사 기간을 좀 미루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뭐 피해 사건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이 가해자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이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상대적으로 좀 이런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네, 이런 갑질을 당했던 이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사업장을 꾸렸다고 합니다. 갑질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일용직, 뭐 고깃집 알바, PC방 야간 알바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2달 동안 하루도 못 쉬고 했는데 최저임금이 3,300원임에도 불구하고 2,300원으로 계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컵라면 하나만 먹게 하고 전 그런 점이 좀 많이 부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업주가 됐을 때는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주가 갑질을 안 해야 되고 업주가 직원들에게 가족처럼 그다음에 일을 가르칠 때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은 업주가 잘해주는 만큼 매장 일에 조금 더 힘쓰고 손님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면 업주들도 잘 못해줬던 것도 잘해주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주나 직원들이 서로 각자 잘해야 이런 갑질이 없어지지 않아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업주가 갑질을 하지 않는 게 최우선이고 또 업주와 직원이 뭐 서로 배려를 한다면 이런 갑질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이런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반대로 업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생이 뭐 어느 일정 기간 근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하루만 나왔다가 뭐 당장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는다든가 네. 뭐 이런 피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들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반대의 상황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뭐 어떠한 언급도 없이 갑자기 무단 결근을 네네. 하기 시작한다든지, 뭐 영업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네. 또는 뭐 부주의하게 또는 영업을 좀 근로를 좀 해태함으로써 네. 큰 손해를 좀 초래하게 만든다든지. 또 법에 맞게 임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자료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초과 임금을 뭐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고용주에게 사정이 있다면서 미리 임금을 받아간 뒤에 네. 잠적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종종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도 억울할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뭐 고용주들이 실제로 이런 뭐 일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뭐 아르바이트생한테 폭언이나 뭐 폭행을 하는 이런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주 스스로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권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주들은 당연히 그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근로 환경을 조성할 그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채용된 당사자들도 나의 권리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고요. 뭐 해고가 두렵거나 이런 이유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물론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학교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또한 노동은 당연히 나의 권리이고 그리고 저급한 노동자들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좀 거기에 대해서 경시하는 경우들도 더러 보고요. 네, 노동은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나이가 좀 어리거나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는 이런 분들이 보통 좀 갑질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성년자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들의 지시를 받는데 굉장히 네.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 경험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험이나 그러한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그런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좀 잘 알지 못하거나 네. 뭐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 알고 당하는 피해부터 또 모르고 당하는 피해까지 이 피해자들의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르는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CCTV 문제인데요. 광주 인권사무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이라든가 도난, 사실 범죄 예방 등등의 목적으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으로 설치를 했으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그 허락 하에 그리고 그 열나무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임의적으로 돌려서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업을 한 알바생이나 우리 청소년들도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매우 불쾌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행동에 있어서도 부자연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도 채용을 할 때라든가 이제 근로를 시작할 때 사전에 충분히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네, 이 시대에 새로운 팝업티콘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갑질이 등장하고 또 무지한 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회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갑질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느낀 건 노동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원이나 알바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일단 잘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이나 법을 개헌하고 발의하시는 분들이 좀 더 노동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알바를 하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런 피해를 덜 당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시킨다라든가. 네, 아르바이트생들이 충분히 누려야 할 이 권리에 대한 체계가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법적인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좀 부족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 갑질 이슈가 요즘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뭐 이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좀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는 갑질로 인해서 이른바 미투 운동이라는 것들이 일었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경원 한국당 의원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추행을 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냈다고 합니다. 또 이 형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기도 했고요. 네, 오늘 동네 결사에서는 갑질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부는 아직도 갑의 입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행사하며 비인격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성숙해져서 약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사라져야겠습니다. 오늘 동네 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518개 폭동계가 그 PC방 앞에 가가지고 뭐 손가락질하고 지나간다든지 뭐 저기 좀 나쁜 데가 본점의 오너의 잘못된 일탈 행위로 인해서 사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점주들까지 피해를 보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죠.